이 부양가족들 중에 공제 대상인 자가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가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일단 부양가족의 일단 전체 범위를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전체 범위를 보면 자 일단 나를 기준으로 나랑 똑같은 사람 누가 있죠? 배우자. 배우자가 있어요. 나와 배우자는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내 위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직계가족. 직계가족인데 직계 존속이라고 불러요. 직계 존속.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다라는 표현은 내 위로 직선으로만 네. 그러니까 직선으로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내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렇게가 되는 거야. 네. 그게 직계 존속. 옆으로 가면 안 되고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나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를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장인 장모도 내 배우자가 될 수 있더라. 네. 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내 옆으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형제자매라고 불러요. 형제자매.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 옆에도 형제자매가 있겠죠. 네. 그쵸? 형제자매라고 하는 게 있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나와 배우자 사이에 밑으로 뭐라고 불러요?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직계 비속은 내 자녀, 그 밑에 있는 손자녀들을 모두 다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내 밑으로 있는 요만큼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지방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법적 용어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 네. 다 한 집에 모여 살 수는 없으니까 주거 형편상 별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대신에 국외 거주는 안 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직계 존속에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나요? 있어요.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고모. 그렇죠. 고모, 이모,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형제자매,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는 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도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내 형제자매는 내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고딩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갑자기 막 시험 문제에 시누이 막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우리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야 시누이 누구예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의 동생. 여동생. 이해가 되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우리 고딩들은 몰라.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시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처형, 처제, 뭐 처남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사람들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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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형제자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웬만한 용어들은 고모, 이모, 삼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는 안 되는 거고 네. 시누이, 시동생, 뭐 시아주버님 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 사람들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안 되죠. 혹은 자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배우자는 내가 부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양해야 될 사람이고 거기에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가 조카라고 부르는 네. 친구들이죠. 그죠? 그렇게 되고 당연히 이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배우자와 자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이제 직계 비속이 남았어. 내 자녀예요. 내 자녀. 그럼 내 자녀의 자녀는 돼요. 되는 거죠. 그걸 다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직계 비속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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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다 통틀어서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몇 단계를 내려가도 상관이 없더라. 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녀는 다 되는데 문제는 배우자예요. 직계 비속의 배우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된다. 직계 비속의 배우자를 우리는 뭐라고 용어가 있죠? 내 자녀의 배우자를 뭐라고 불러요? 며느리, 며느리. 사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네, 며느리나 사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내 자녀의 부양가족이지 내 부양가족은 아니더라.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직계 비속과 자녀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모두 장애인인 경우 이 배우자가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 자녀의 배우자까지도 그럴 때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공제가 가능하다. 이해가 되셨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셔서 회사 다닐 때 2월달이면 연말정산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가족관계도를 다 그려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어쨌든 이 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일단 이 사람들이 내가 공제가 가능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요건을 2가지를 충족을 해줘야지 돼요. 요건 몇 가지를? 2가지. 2가지를. 첫 번째는 이 사람들 중 나이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나이제. 나이 제한.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지만 내가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21살서부터 59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이니까 우리가 공제까지는 해줄 수가 없더라.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그런데 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왜냐면 우리는 주민번호를 넣을 거니까 네. 주민번호를 넣으면 나이 제한은 알아서 설정을 해줍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이해가 되셨죠? 대신에 배우자하고 장애인은 이 둘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30살 장애인 내 아들은 내 무조건 부양가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 제한만 따졌을 때는 배우자와 안 그러면 배우자 어떻게 할머니랑 살든가 미성년자 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 무조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나이 제한이 없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주민번호를 넣으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세법상 나이 계산하는 방법. 세법상의 나이. 그러면 세법상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세법이라는 건 무조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 해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세법상 나이는 귀속 연도에서 마이너스 출생 연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귀속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주시면 세법상 나이가 나와요. 이해가 되셨죠? 뭐 예를 들어서 2022년이다. 근데 올해 20살이 된 친구들이 2003년생이에요. 맞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이 03년생인데 그럼 얘를 빼주면
세법상 나이가 몇 살이에요? 19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세법상 나이는 19살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성인이 됐지만 내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언제까지? 내년까지. 내년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요. 내년이 만 20살이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세법상 나이는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이다. 구분이 되셨죠? 네. 자,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한 사람들 중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얘를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얘를 다 외워주셔야 하고, 소득 제한이라는 얘기는 돈을 버는 자예요. 이 사람들 중에 뭐 직계 비속이다. 뭐 우리 딸이 18살인데 돈을 엄청 많이 벌어. 이해가 되셨죠? 그럼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소득이 생기면 본인 스스로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돼버려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네. 다시 바꾸면 남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본인 스스로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에 해당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소득 제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득 제한은 일단 기준은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 100만 원이 넘었어요. 100만 원이 넘으면 본인 스스로가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소득 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우리 소득세법에서 제가 잠깐 설명은 드렸었는데, 다 머릿속에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소득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소득 전체 벌어들인 돈, 거기에서 마이너스 공제, 비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필요경비를 빼주시고 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소득에서 뭐 어떤 건 공제가 있고, 어떤 건 비과세가 있고, 어떤 건 분리과세가 있고, 뭐 필요경비가 있고, 그러면 얘네들을 일단 빼줘야 남는 돈을 우리가 소득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얘를 얘기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의 종류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근연, 기, 배사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나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종류는 첫 번째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에 이자, 배당소득은 우리가 묶어서 금융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맞죠? 외우셔야 해요. 외우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근연기입의 4까지를 우리는 무슨 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 이라고 얘기를 하고, 퇴직 양도를 우리는 무슨 과세? 분류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과세랑 분류과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분류과세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우리끼리는 합산하는 거고 얘는 여기다 합산하면 안 된다 라는 개념을 분류과세라고 하는 거고,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의무가 끝났다. 이 돈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 이 돈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했으니까 얘에 대한 세금 계산을 더 이상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게 분리과세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분류과세, 분리과세 구분을 조금 해주셔야지 되겠고요. 아시겠죠? 자, 근로소득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암기하셔야 되는 게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율도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져요. 소득 구간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양가족을 지금 따지는 거기 때문에 소득공제 일단 70%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몇 프로요? 70%. 그러니까 500만 원까지는 70% 공제예요. 얼마까지요? 500만 원까지는 70%를 공제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아까 여기서는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외 구간이 계속 존재를 하다 보니까 예외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여기 있는 걸 다 외우셔야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로소득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근로소득이라는 말은 소득이니까 전체 벌어들인 돈이 500만 원 이하이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5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공제? 70% 공제요. 그쵸? 그럼 70% 공제니까 70% 350만 원이니까 빼고 나면 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되죠. 아, 예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으면 150만 원까지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까지? 150만 원까지.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을 얘기를 할 때는 얼마까지? 150만 원 이하이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나 이 말이 다 같은 말인 거죠. 그쵸? 왜냐면 공제를 몇 프로 가져가니까? 70%를 가지고 가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에서 한 가지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건 일용근로소득이에요. 일용근로소득.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받아요. 이해가 되셨죠? 일용근로소득으로 1000만 원을 벌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일용근로소득으로 연봉이 1억이에요. 아, 연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까? 1년 동안 1억을 벌었어요.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해요.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뭐라고요? 분리과세.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 의무가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소득에서 어차피 전체가 다 분리과세니까 벌은 돈에서 다 빼야죠. 그럼 남는 소득 금액이 제로예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금은요. 연금은 그냥 공제가 있어요. 얘도 공제율이 다 틀려요. 연금 소득 구간에 따라서. 아시겠죠?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데, 연금은 일단 연금도 두 가지의 연금으로 나누어지고요. 연금은 이제 이런 식이 아니라 연금 자체가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공적연금 소득, 그 다음에 사적연금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소득은 전체 벌어들인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거.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적연금은 얼마를 벌으면 공제를 뺐을 때 소득금액 100만 원이 해당하느냐. 얘 기준점이 516만 원이에요. 공적연금 소득 516만 원이면 공제 416만 원을 빼고 난 나머지 100만 원의 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공제율을 중간중간 다 외워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부양가족 이 사람은 공적연금 소득이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러면 516만 원이 넘냐 안 넘냐만 여러분들은 판단해 주시면 내 부양가족이 된다 안 된다를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516만 원 외워주셔야 하고요. 사적연금 소득. 사적연금 소득이라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사적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적연금은
1,200만 원까지. 1,200만 원 이하이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선생님 1,200만 원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넘는 거 아닌가요? 넘어요. 넘는데 1,200만 원까지는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연금이라는 걸 받으면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에서 세금을 떼고 줘요. 뭐를 떼고?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떼고 지급을 해줘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1,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매달 받을 때마다 세금을 떼이고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떼이고 받았는데 그거를 분리과세로 가지고 갈래. 이 얘기예요. 세금을 지금까지 낸 걸 분리과세.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분리과세. 그러면 알겠어요. 저 분리과세로 할게요. 그러면 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그 세금 제가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겠죠. 왜요? 내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야. 이제 내가. 그러면 내가 1,200만 원의 연금을 받았는데 나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소득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제가 종합소득 신고를 제가 하면 되죠. 신고를 하면서 저 부양가족이 여러 명이 있어요. 나 연금 이거밖에 못 받았는데 거기서 떼간 세금들 다 돌려주세요. 네, 환급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세금은 알았어요. 다 낸 걸로 인정할게요. 저 대신에 우리 아들의 부양가족이 될게요. 이렇게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걸 우리가 선택적 분리과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적 분리과세는 연금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내가 돌려받고자 한다. 그럼 종합소득으로. 나 그냥 남의 부양가족이 우리 아들의 부양가족이 되겠다. 그러면 분리과세로.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나하고 이 연금 소득이 있는 자는 거의 대부분은 내 직계 존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법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오 그래요. 그러면 나의 입장이니까 아버지를 내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오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분리과세 하세요. 제가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금액 이하면 내 부양가족에다 넣으시면 되죠. 시험 문제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론상은 필요한 문제고 실제 실무상에서 그냥 1,200만 원이 되냐 안 되냐만 따져주시고 안 된다? 그럼 내가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있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 소득이 있고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 소득이 있는데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 소득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60% 필요경비도 있고 80% 필요경비도 있고 90% 필요경비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필요경비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타 소득이 원고료, 강연료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고료나 강연료는 60%를 기준으로 한다. 아시겠죠? 대신에 무조건 60%는 아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60%는 아니다. 복권당 청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어요. 복권 구입비 정도가 필요경비가 돼요. 복권 구입비 정도가.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60%가 필요경비는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을 뭐라 해요?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제가 여기다 글자 쓰는데 끝까지 다 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소득이라는 말과 소득 금액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이면 또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넘어갔는데도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면 내가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본인 스스로가 신고 대상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자 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은 우리가 합산해서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얘는 분리과세예요. 그냥 2천만 원 이하이면 뭐라고요? 분리과세. 금융소득 2천만 원. 근데 은행에서 2천만 원 벌으려면 얼마 넣어야 돼요? 20억? 뭐 이자율 2%라고 따지면 한 10억 정도로 은행에다 넣어놔야 돼요. 네. 누가 세법을 만들어 놨는지 어찌됐든 네. 이자 소득세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종합과세로. 네. 자, 어찌됐든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있죠. 필요경비가 있고요. 사업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필요경비. 그러니까 실제 필요경비라는 얘기는 제가 사업소득자잖아요. 제 학원도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저도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금액이 있겠죠. 그거를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벌어들인 돈. 그런데 돈을 벌으려면 월세도 내야 되고 선생님도 월급도 줘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필요경비. 그럼 필요경비를 다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 세 가지는 동일해요.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얘네들은 각각 얼마씩? 100만 원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상에서 우리 아들이 근로소득도 있고 양도소득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요? 그쵸?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면 무조건 합산했을 때 100만 원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합산했을 때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00만 원. 아시겠죠? 얘네들의 제한인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고 합산해서 1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시험 문제상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근로소득이 뭐 3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 60만 원이 있다. 시험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20세 이하인데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근로소득은 300만 원이니까 몇 프로 공제? 70% 공제 맞죠? 그럼 70%를 공제를 해야 되니까 30%만 소득금액이 되니까 90만 원의 소득금액이 생기죠. 그렇죠? 90만 원의 소득금액이 생기고 양도소득금액이 60만 원이 있죠. 그럼 이 둘을 더하니까 소득금액이 얼마가 돼요? 150만 원이 돼버리죠. 이해가 되시나요? 소득금액이 150만 원이 됐으니까 100만 원 넘었죠. 내 부양가족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이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따져주시는 게 아니라 소득이 여러 가지면 무조건 합산해서 얼마를?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소득 제한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셔도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은 가능하신. 자, 내가 전체들 중에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일단 구분을 했고 그 중에서 나이 제한에 걸리는 사람들 또 빼야죠 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중에 이제 소득 제한 걸리는 사람들을 또 빼는 거예요. 너 돈 버니? 안 버니? 해서 다 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나머지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불러요. 기본공제 대상자.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을 포함한 내 부양가족들이 뭐예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을 다 통과해서 넘어온 사람들이죠. 본인은 당연히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을 거고, 그렇죠? 본인 플러스 이걸 다 통과해서 넘어온 사람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얼마씩?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1인당 얼마씩 받는다고요? 150만 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통과한 사람들 중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이제 추가공제. 그러면 여기는 일단 다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요? 네. 그러면 추가공제 첫 번째 경로자. 경로자라는 말은 70세 이상. 70세 이상. 이해가 되셨죠? 네. 70세 이상 경로자에 해당하면 또 추가로 100만 원씩을 공제를 해줘요. 추가로 1인당. 아시겠죠? 70세, 내 부양가족 중에 70세 넘는 사람이 2명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추가 공제 대상자들 중에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 나이 제한 없다 그랬죠? 그쵸? 나이 제한 없어요.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200만 원씩.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네, 저희 집이 어머니, 아버지 다 70세 넘으셨고 두 분 다 장애인 카드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두 분 때문에 인적공제 받는 금액이 엄청 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2명이면 일단 150씩이니까 300, 200, 40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은 버는 것도 아닌 걸로 치니까 다 공제로 빼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녀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녀자. 부녀자는 여성만 해당해요. 부녀자니까.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이 부녀자는 일단 부녀자가 되려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인 여성들 중에 3천만 원 이하인 여성분들 중에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또는이에요. 또는. 또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일을 하거나 혹은 나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부녀자 공제를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자, 부녀자 말고 또 한부모가 있어요. 한부모는 남성, 여성 모두 다 해당합니다. 남자도 한부모가 될 수 있고 여자도 한부모가 될 수 있고. 아시겠죠? 그러면 한부모는 뭐여야 돼요? 내가 부모인데 누가 있어야 돼요? 직계비속 자녀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직계비속 자녀가 있어야지 되고, 대신에 한부모의 존재는 배우자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배우자가 없는 거죠. 그쵸? 배우자가 없는 직계비속 자녀가 있는 경우. 직계비속 자녀가 있는 경우. 이해가 되셨죠? 네. 왜냐하면 손자녀는 아니니까. 직계비속은 손자녀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계비속 자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있는 경우에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부녀자랑 한부모 중 택일.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부양가족이에요. 여기까지가 내 부양가족에 대해서 사원 등록이라는 걸 하실 겁니다. 제가 교재 126페이지에 있는 걸 지금까지 전체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당연히 다 외우셔야겠죠? 예, 제가 고딩들 수업할 때는 엄청 편해요. 왜요? 그냥 오늘 숙제예요. 50번씩 써. 그러면 끝나요. 그럼 고딩들은 어쨌든 숙제를 해오니까 외워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걸 다 외우셔야지만 문제에 실수를 안 하겠죠. 그렇죠? 거의 문제에 최적화돼서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요 정도는 무조건 다 암기를 하셔야 부양가족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 쉬셨다가 실제로 사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